영상 쪽 생성형 AI를 배우는 토픽이라고 그랬고, NLP와는 좀 특징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NLP는 좀 상당히 임피리컬한 실험적인 내용들이 많고, 반대로 또 영상 쪽은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똑같은 생성형 AI인데 방법론이 완전히 다른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 관점에선 둘 다가 통합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방법론이 하나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퓨리스틱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세미나는 조금 더 수학적인, 현직 수학과에 계신 교수님이 현미분 방정식 관점에서 디비전 모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세미나를 하실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 특히 이론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적극 참여 바라고, 현재 온고잉 하고 있는 두 가지 분야죠. 그래서 내일 세미나도 그렇고 다음 주 세미나도 그렇고 현재 계속 변화하고 계속 연구되는 토픽들입니다. 여기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니까, 특히 이쪽 분야를 계속 전공하거나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진지하게 최신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체험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9장에서 파트 1은 기본적인 이론적인 툴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그리고 겐, 그리고 디퓨전 모델,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세 가지를 배울 예정이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한 개요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 기본 원리는 이것도 역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다. 즉 어떤 x라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인풋 데이터에 대한 확률 p of x죠. px,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그를 취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p가 사실은 학습시키려는 어떤 함수입니다. 모든 머신러닝의 뭐랄까 목적은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어떤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그 확률 분포를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화시키는 그런 확률 분포에 대한 함수, 그 PDF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머신러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든 언슈퍼바이즈든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함수를 찾는 것을 하나의 함수를 찾는 게 아니고 인코더, 디코더로 분리를 해서 두 쪽을 내서 찾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두 쪽을 내는 이유는 지난번에 디멘전 리덕션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셋이 차지하는 어떤 공간이 전체 공간의 극히 일부다, 서브셋이다. 서브셋을 매니폴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공명 공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상관없이 로우 디멘저널한 스페이스니까 로우 디멘저널한 스페이스로 먼저 보낸 다음에 거기서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다시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보내는 이런 구조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이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구조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멋있는데
실제로 실용적으로 구현을 해보면 성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좀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여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죠.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매니폴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데이터셋들이 프로젝션된 집합들이, 그러니까 점들이 가지고 있는 분포에 대해서 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합니다. 비현실적인 가정이 뭐냐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가정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쉽게 모델링이 되지는 않는다. 첫 번째 이유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쪽에도 뭔가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능은 잘 안 나오지만 모든 다른 이론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툴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유도를 했었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 맥시마이즈 하는 P라는 함수를 찾는 게 모든 머신러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P가 그냥 P만 있는 게 아니고 P 서브스크립트 세타가 있는 거죠. 딥러닝 파라메타로 P를 조정을 해서 원하는 함수를 찾아내는. 근데 이게 굉장히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근사를 시킨다는 얘기죠. 이걸 이그젝트하게 풀어헤치면 이렇게 풀어지는데 처음 두 개의 항과 마지막 항이 있는데 마지막 항은 사실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X라는 어떤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서브스페이스, 즉 매니폴드에서 차지하는 분포가 사실은 이그젝트하게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나중에 이제 근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그림처럼 이런 그림처럼 이상한 이런 곡면 위에 있는 점들의 이루는 분포가 가우시안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우시안이면 시메트릭하고 보통 이제 아이소트로픽하다 그러는데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쉐이프를 가져야 되는데 선호되는 방향이 있죠. 이쪽 방향만 뭔가 분포가 몰려 있고 위아래는 분포가 아예 없는, 가우시안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라는 거를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어떤 분포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냐. 근데 굿뉴스는 정보 이론에서 이 마지막 항이 항상 양수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에 가까운 수로 근사를 시켜버리고 앞에 있는 두 가지 항만 최적화를 하자. 저거를 맥시마이즈 하자.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항의 첫 번째 항은 아까 그림에서 디코더에 해당됩니다. GC 주어졌을 때 X의 분포를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이쪽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디코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경우는 둘 다 가우시안입니다. Q짓은 원래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Q짓 given X는 이것도 이거는 이제 Q가 디코더에 해당되죠. 그래서 디코더의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는
사실인 것도 알 수 없는 양인데, 원래 true distribution은 요거에 해당되는 true distribution은 P라고 부르죠. true distribution은 P고 그거를 approximation 하는 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바꿔치기 하는 것을 Q라고 부른다. P는 계산 불가능하지만 Q는 그거를 approximation 하는 좀 쉬운 분포로 바꿔치기 하자는 전략이. 그래서 Q는 평균이 미우고 그 다음에 분산,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시그마인 조인트 가우시안으로 요놈을 가정을 하자는 얘기죠. 이것도 가우시안이고 이것도 가우시안이면 정보의 이론을 이그젝트하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그젝트하게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는 그 인코더의 아웃풋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코더 그림을 보는 게 좋겠네요. 인코더의 아웃풋은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분포는 사실 이거를 뭔가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려면 거의 인피니트 디멘저널한 벡터가 돼요. X축을 잘게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로 쪼개야만 이그젝트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딱 두 개 파라미터만 알면 된다. 가우시안은 평균하고 분산만 알면 이그젝트하게 디파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벡터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시그마 행렬을 뽑아내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요 하나가 붙고 이쪽에 요거 전혀 NLP가 따로 붙는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를 약간 투-헤디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번은 동일한 걸 쓰고 공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뭐 레즈넷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죠. 앞단에는 기본적인 뭔가 어텐션 기반의 네트워크를 쓰다가 뒤에는 리니어 네트워크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리니어 네트워크 하나, 요걸 계산하는 리니어 네트워크 하나 붙여서 평균 가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은 장하게 됐지만 요약을 하자면 인코더의 아웃풋은 딱 두 가지다. 평균에 해당하는 벡터,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에 해당하는 행렬,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X라는 인풋이 주어졌을 때 지세 분포는 평균과 분산만 알면 된다. 미우하고 시그마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QG 기분 X가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니고 하나의 딥러닝 네트워크이고, 아까 그림상에서 인코더의 아웃풋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맥시마이저하고 요 놈은 미니마이저하면 된다. 이게 기본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방금 설명한 게 이 왼쪽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학습하는 트레이닝 타임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퍼런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학습을 할 때, 어떤 인풋 이미지가 하나 있고, 사실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수백만 장이 준비가 돼서 원 바이 원 들어가면서 이 똑같은 오퍼레이션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인풋 샘플이 들어가면 미우하고 시그마가 나오고, 아까 그 엘보라고 해서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그젝트하게 계산이 된다 그랬죠. 가우시안을
exact하게 뮤의 L2놈, 그 다음에 이 행렬의 트레이스, 이건 뭐 디멘전, 이세 레이턴 베리어블의 디멘전, 뭐 상수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베리언스의 디터미넌트.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는 뭐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베리언스들의 곱 또는 뭐 아이겐밸류들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트레이스는 베리언스 또는 아이겐밸류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평균의 제곱, 평균이라는 벡터의 제곱이 미니마이즈 되게 인코더 네트워크를 파라메타 세타를 SCD로 합체를 시킨다 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해서 아까 말한 식으로 미니마이즈 인코더 부분을 추가할 수가 있고, 이제 디코더 부분은 그림상에서, 최초의 그림상에서 마지막에 X'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또 분포로 나와야 됩니다. 빛이 주어졌을 때, 로우 디멘전한 스페이스에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 이미지가 딱 특정 이미지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에 대한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분포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우리가 1장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보통 가정을 합니다. 굉장히 계산하기 쉬운 단순한 디스트리뷰션,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우시안을 여기서 가정을 하는데, 요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레이턴 베리어블이 주어진 아웃풋 이미지가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약간 비현실적입니다. 참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의 이미지들이 가우시안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우시안을 실제로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동그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구형 모양의 그런 점들의 집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안 그렇죠. 그렇지만 계산의 편의상 어쩌면 가우시안을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우시안을 가정을 안 하면 여기 계산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약간 비현실적인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가우시안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우시안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자, 그래서 아웃풋이 가우시안이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하고 그 확률 변수 평균. 이 디코더의 아웃풋은 평균만 뽑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분사는 그냥 고정된 베리언스의 시그마하고 고정된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런 분산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계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그마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뮤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 뮤를 F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가우시안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또 가우시안 엑스포넨셜 안에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 있는데 그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가우시안 분포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아까 엘보라는 텀에 p 로그 px 기른지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거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스퀘어 텀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텀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텀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 부분은 로스 펑션이니까 계산해서 백프라블에서 이렇게 쭉 항상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그랬죠. 쭉 내려가면 인코더를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그레디언트 업셋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요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요 부분
놈도 로스 펑션이고 L2 놈으로 해서 백프랍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즉 디코더는 학습시키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학습시키면 안 되고 요 로스 펑션은 요 놈과 요 놈 같이 학습을 시켜요. 백프랍이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샘플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샘플링이라는 거는 일종의 랜덤 펑션이죠. 뭐냐면 주사위 던지기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펑션이라는 거죠. 즉 생각해보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입니다. 백프랍이 안 되는 함수인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놈을 가우시안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 백프랍이 가능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분포만 같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식을 변형을 하겠다는 얘기죠. 샘플링을 약간 백프랍에 상관없는 쪽으로 몰아버리고 우리가 백프랍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인 어떤 확률 변수를 샘플링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그냥 1인 그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면 아주 재미난 조작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하시나요? 자, 지시라는 놈은 아주 표준적인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우리가 샘플링하고 싶은 연수를 G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놈은 이런 분포를 따라야 될 때 실제로 우리가 이걸 샘플링 해야 되는데 이 샘플링을 요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식으로 약간 변수 취향과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요 놈의 평균은 요 상수에서 결정이 되니까 뮤가 되고 요 놈의 분산은 요거의 제곱이 돼서 시그마가 돼서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화를 역으로 풀어 헤친 거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언노멀라이즈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식을 바꿔치기 하면 이제 요것만 샘플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값 즉 인코더의 아웃풋도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 뭐 그거에 스퀘어 루트이긴 하지만 분산도 행렬이긴 합니다. 또 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 자,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뮤는 더해져서 올라가고 처럼 시그마는 여기에 사실 2분의 1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2분의 1승 C하고 GC라는 그냥 스탠다드 노멀이 곱해져서 쭉 올라간다. 뭐 딱 보기에는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저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또 4장에서 배웠나요? 백프랍의 기본 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그 위력이 발휘가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여기 할게요. 예, 그래피카라는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여기 학생 첫 번째 원리 뭐죠? 네. 그 뒤에 학생 더하기를 어떻게 하지? 아는데 제대로 기억을 못하네. 중간고사였다고 나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그레던트가 그대로 전달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자기 걸 미분한 거 어떻게? 그럼 헷갈리네. 자, 뒤에 학생 곱하기는 어떻게 하죠? 잘 나가다가 3,000%로 빠진 그 옆에 학생.
자, 뒤에서 온 그레디언트 힌트를 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기인 경우.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답을 아는 것 같긴 한데. 네. 자기를 제한 다른 걸 곱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전달만 하면 되죠. 자,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카먼 소스는 더하면 된다고 했고. 자, 그레디언트가 여기서부터 일로 전달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빨간 블락이 랜덤한 어떤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아예 미분 자체가 불가능한 오퍼레이션이라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을 하려면 함수해야 되는데 함수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주사위 던지기를 함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발하게 주사위 던지기 부분을 백프라보 상관없는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 이런 식을. 그래서 이거를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 원리를 쓰면은 여기서 그레디언트 오면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전달되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레디언트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그레디언트가 일로 또 들어가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웃풋으로도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요놈 여기서 실판에 쓴 Z''이 아닌 Z를 곱해서 요게 Z이니까 그렇죠? Z를 곱해서 그 그레디언트에다가 Z를 곱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그레디언트가 깨끗하게 잘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이 사실은 함수가 아니라서 백프랍이 불가능한데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경우는 아주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 그레디언트를 전달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테크닉들을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드밴스된 딥러닝 테크닉에 항상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기억을.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다. 심지어는 디퓨전을 우리가 배울 텐데 디퓨전에서도 이게 핵심적으로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딥러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프랍 관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지금 동일한 오퍼레이션 포워드 패스는 동일한데 백워드 패스가 오른쪽은 가능하지만 왼쪽은 불가능하다. 오른쪽은 가능하지만 왼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약을 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서 아까 엘보라는 텀 px 기분 칫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요로스 펑션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백 라이블러 이게 qzip 기분 x 그 다음에 pzip 사이의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도 바로 계산이 다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요놈과 요놈 이렇게 커먼 소스죠. 같은 화살표가 같은 데서 두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리가 뭐였죠? 기억나는 그쵸? 화살표 출발 위치가 공유가 되고 있으면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랑 방금 전에 온 그레디언트를 합쳐서 보내줍니다. 이 그레디언트 룰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도 여기서 오면 여기서 합쳐서 전달시키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는데 굿뉴스는 이 BAE,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아니면 딥러닝 전체 분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깔끔하게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이 되고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찾아낸 굉장히 아름다운 이론인데 굿뉴스죠. 배드뉴스는 실제 성능은 별로 안 좋더라. 해보니
네, 성능이 안 좋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비현실적인 가정을 또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이기니까.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론은 아름다워졌는데 이제 실용성은 좀 떨어져 버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토픽으로 배울 디퓨전 모델이 뭐냐면 바로 그 단점을 다이렉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가정을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미지가 가우시안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셀카 찍었는데 여러분들 셀카 얼굴 사진이 가우시안 물표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우시안 물표라는 게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가정을 일단 없애버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가정은 자,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로우 디멘저널 스페이스로 가서 거기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고 샘플링해서 다시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보내주게 했다라는 건데 결국 뭐냐면 한 분포에서 오리지널한 분포,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현실 이미지의 분포로 이렇게 하나의 펑션으로 매핑을 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이 디코더만 본다면. 근데 이제 그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단순한 분포에서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그러니까 현실 이미지가 갖는 어떤 분포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분포에서 일반적인 P of X로 가는 엄청나게 컴플렉스합니다. 수식으로 표현 불가능한 분포라는 얘기죠. 가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펑션으로 디코더를 X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디터미스틱한 어떤 펑션으로 여기서 일로 가는 매핑을 과연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한계는 그거를 하나의 펑션으로 매핑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버리는데 사실 실험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디퓨전 모델은 다른 방법은 뭐냐? 이게 한 번에 될 일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한 번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뭘 암시하냐면 여러 번 해보자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 스페이스들을 만들어서 아주 작은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면 한 10,000 디멘전 스페이스, 100만, 1000만 디멘전 스페이스로 바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뭐 10,000 디멘전에서 20,000 디멘전, 20,000 디멘전에서 30,000 디멘전 이렇게 점차적으로 코드를 여러 번 쓰는 방식으로 한번 옮겨가는 건 어떻겠느냐.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을 해서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객관적으로 이 디코딩하는 단계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과정으로 변형시킨 것이 디퓨전 모델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러프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퍼런스 때는 이제 인코더 날려버리고 디코더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코더에서 임의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아무거나 샘플해서 임의의 점을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평균값으로.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약간 블러된 이미지들만 튀어나오더라.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A시도 안 보여준 이유는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이론은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아름답지만 성능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고, 이제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론은 하나도 없는데 성능은 잘 나오는 그 이상한 모델이 하나 나온다고.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겐이라는 얘기. 아예 이론이 없습니다. 걔는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대신에 약간 이론은 없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철학이 결합돼서 나온 것이 이제 디퓨전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걔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두 가지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줬고, 아주 쉬운 예시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위조지폐범과 그것을 잡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연구소 CSI인가요? 위폐범과 카운터피러와 그 다음에 CSI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제너레이터라는 하나의 딥러닝 네트워크가 위폐범에 해당되고, 그 위조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를 감별하는 CSI 역할을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두 개의 네트워크 있고, 그런 위폐범 뭐 그런 것 차원을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머신러닝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두 개의 네트워크 그냥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랜덤 이니셜라이즈. 처음엔 성능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습시키려는 어떤 특정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 얼굴만 학습을 시키겠다. 사람 얼굴만 잔뜩 몇백만 장을 모아놓는 거죠.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셀럽 A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그래한 거는 영미권 연예인들 사진만 주로 있고, 한국이나 아시아권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 제너레이션 될 때 동양인은 잘 좀 제너레이션이 안 되는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셋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거죠. 여기 인풋은 노이즈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방금 설명한 이 디코더, 베리에이션 오토 디코더의 디코더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G로 대신해서 쓴다. 구조상 똑같습니다. 노이즈가 들어가면 샘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처음엔 이 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엉터리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감별하기가 쉽겠죠. 이거는 지저분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진이 되고, 이건 실제 사진이니까 여기를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클래스파이를 합니다. 시그모이드에서 여기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2장에서 배웠죠. 그냥 거기서 배운 방법 그대로 여기다 갖다가 적용을 해서 이걸 한번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죠. 전체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배치를 128개를 뽑고, 여기서 128개 뽑아서 256개로 이거를 여러 번 에폭을 돌려갖고 한번 학습이 딱 되면 딱 프리즈를 시킵니다. 약간 개선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나오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놈을 개선시키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개선시키겠느냐? 아까 그 베리에이션 아우터 인코더에서 오른쪽 패스, 무슨 얘기? 디코더의 인코더까지 쭉 백프랍으로 연결해서 학습시켰죠. 비슷한 철학입니다. 여기서는 중간에 샘플링을 안 하기 때문에 리퍼라이제이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사실 여기 새로 샘플링을 하는 게 맞는데, 새로 여기서 이제 뭐 추려갖고 몇 개를 미니 배치를 몇 개 추려서 코드 그거에 이제 로스 펑션을 계산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로스 펑션하고 프롬을 학습 때 로스 펑션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은 진짜를 관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요 놈의 그 클래스 레이블은 1이고 요건 0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는 클래스 레이블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1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위조 집행법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레이블 1이 돼서 요놈만 가지고 코드 패스하고 레이블 1로 프로세스 소스를 만들어서 백프랍을 하고 이걸 여기는 그냥 그대로 전달되면 되죠. 아웃풋이 인풋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전달돼서 여기서 백프랍하고 이거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면 G가 업데이트 됩니다. 자, 그러면 D하고 G가 업데이트가 된 거죠. 여기 업데이트 됐으니까 똑같이 또 한 번 이거 모으고 이거 모아서 각 다른 샘플들을 또 모아서 한 번 더 개선시키고 상대방이 위조 집행범이 좀 좋아졌으니까 더 좋은 디스크리미네이터 CSI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메서드 되겠다. 되겠습니다. 이 뭐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하고 강의도 한 2~3시간 할 수 있는데 괜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괜히 요즘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3대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아무도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상태가 된 거죠. 그 혁신이 좀 이따 내가 디피전으로 대체가 됐다고 보면 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뭐 그동안 나온 이론들과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설명하려면 한 반학기 강의를 해야 되지만 아무도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키포인트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방법론을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방법론이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게임 티어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하고 CSI하고 서로 누가 이길 거냐 막 경쟁하는 그런 관계니까 그런 경쟁이 약간 적대적인 경쟁이죠. 경쟁도 좀 이렇게 협동적인 경쟁이 있고 적대적인 경쟁이 있는데 여기는 상대방을 이기려는 적대적인 경쟁.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리얼 데이터를 1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크 데이터는 0으로 보기 위해서 둘 다의 항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정확하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D가 시그모이드라고 한다 그러면 즉 아웃풋이 1일 그러니까 아웃풋이 Y가 1인 확률을 D라고 한다 그러면 1-D는 Y풋이 0인 확률이 되겠죠. 정확하게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됩니다. 이 입장에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또는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보면 되겠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너레이터는 목적이 반대라고 그랬죠. 제너레이터는 요놈의 반대로 가야 되니까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너레이터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리얼 데이터는 주어지는 거지 제너레이터가 파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리얼 데이터에만 결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하고 요놈만 미니마이즈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DG를 제너레이션 된 인풋을 가져다가 구별하는 놈을 헷갈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야겠다. 마이너스가 있는 걸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이걸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죠. 그 말은 D가 1이 나오도록 실제로는 0인데 1이 나오도록 페이크 이미지가 들어갔지만 실제 이미지 크게 만들려는 게 카운터피터
밀폐범의 목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지금 길게 장하게 설명한 걸 수식 한 줄을 적으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되겠고,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D를 먼저 학습시키고 맥시마이즈하고 그 다음에 G를 미니마이즈하는. 근데 D는 D 자체만 가지고 그레이디언트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D에서 전달되는 그레이디언트가 전달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야 됩니다. DG의 어떤 합성함수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로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과만 좀 먼저 볼까요? 결과는 여기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제너레이션 되는 이미지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나온 2014년쯤 나왔는데 지난 10년간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특별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개 네트워크를 계속 경쟁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고 실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 퀄리티가 나오지만 이론적으로 뭐 크게 내세울 건 없는 그런 원본이다 측면이 되겠고요. 근데 이 겐의 또 다른 좀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학습이 엄청나게 느립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클래스파이어를 학습을 시키면 뭐 레즈넷 같은 간단한 걸 가지고 뭐 이미지넷이나 사이파 100 이런 정도를 학습할 때 GPU로 한 몇십 시간이면 학습시키면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데 이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몇 주를 돌려야만 되는. 그래서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테스트보다 한 몇백 배, 몇천 배가 느리다. 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좀 약간 직관적이면서 직관 반, 이론 반인 그런 설명인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같은 방향, 같은 목적으로 학습시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똑같은 로스 펑션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현상을 일으키냐면 아주 오버심플파이를 해서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가 사실 뭐 몇백만 디멘전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파라미터 몇백만 디멘전일 텐데 그냥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이 그냥 원디멘저널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 원디멘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 원디멘전.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최적화되는, 그러니까 즉 학습이 다 끝났을 때 가장 좋은 위치의 점이 되죠. 그 점이 있으니까 R가 있다. 그리고 그걸 주변으로 로스 펑션들이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편의상 서큘러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뒤로 푹 파져 있는 항아리 모양이죠. 이놈이 가장 저점이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고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직관적인 설명 같지만 이미 이론적으로 잘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을 그냥 결론만 합니다. 수식을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니셜 포인트가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목적지가 여기죠. 글로벌 옵티멈 포인트가. 여기 그냥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겐의 그 로스 펑션의 그 그레디언트의 구조가 요 마지막 식입니다. 그레디언트를 약간 로스 펑션을 좀 단순화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옵티멈의 방향에 항상 거의 퍼펜디큘러하게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레디언트가 이 방향을 향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항상 이 로스 펑션, 즉 분거선에 탄젠셜하게, 즉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레디언트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짓만 하고 있다니. 가지 못하고 수변만 계속 뺑뺑뺑을. 그래서 초반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다들 의아했는데 이론적인 분석을 해보니 경쟁적인 로스 펑션의 구조상 그레디언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못한다. 이론적으로 잘 알려졌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계속 돈다는 얘기죠. 한 번에 갈 거를 그러니까 몇천 배, 몇만 배가 느려지는 이유는 사실 실제 계산이 많아서 느려지는 게 아니고 그레디언트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괜히 아이디어는 혁신적일지 모르지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어떻게 보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시한 거죠. 왜냐하면 저런 오브젝티브 펑션이 만들어지면 학습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히 학습이 아주 오랫동안 해서 학습이 어느 정도 되면은 성능이 잘 나오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심각한 단점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 겐도 결국은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보 이론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또 방금 얘기한 이런 컬백 라이블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퀴벌런트하다는 게 쉽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컬백 라이블러가 어떤 두 분포의 거리를 측정하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 분포에 대한 거리 또는 차이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토탈 베리에이션, 컬백 라이블러, 그거의 변종인 JSP, 그 다음에 와스 스타일 이런 매트릭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놈은 결론만 얘기하면 이 마지막 와스 스타일 매트릭이라는 게 매트릭이라는 게 가장 좋은 특징을 갖는다. 왜 좋냐면은 이 분포 자체가 예를 들면 디스크릿한 분포가 아니고 컨티뉴어스한 분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분포들이 가끔은 델타 펑션 모양으로 디스크릿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위치에 몰빵이 되는 그런 분포들을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위에 세 개의 분포들이 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컨티뉴이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약간 델타 펑션 모양의 분포가 있다. 빨간색 분포. 그러니까 0에 몰빵되어 있는 분포죠. 그 다음에 0.5에 몰빵되어 있는 분포. 0.5에 PDF가 1이고 나머지 자체는 0이고 빨간색은 0에서 PDF가 1이고 나머지 자체는 0. 자,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그 간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많이 붙어 있느냐 그러면 유사한 거고, 떨어져 있으면 뭐 많이 다른 거고. 거리가. 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세타라고 할 때 세타를 움직임에 따라서 방금 얘기한 그런 디스턴스 매트릭들이 세타에 비례해서 뭐야? 뭔가 바람직한 거리를 측정하고 그걸 가지고 로스 펑션을 계산해서 세타라고 할 때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텐데, 앞에 있는 세 가지 매트릭 순서가 뒤집혀 있는데 뒤에 세 가지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게 디스컨티뉴스, 즉 이 두 개가 겹칠 때만 뭐 예를 들면 어떤 양수가 값을 갖고 겹치지 않으면 0이 되버리는 약간 디스컨티뉴어한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디스컨티뉴어한 함수라는 얘기는 이게 거의 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타의 거리에 대해서 거리를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방금 얘기한 라스타임 매트릭은 이런 PMF라고 하죠. Probability Mass Function.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 대한 분포도 상대적인 거리를 예측,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의 절대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관련된 이론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어렵고 뭐 그러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한 학기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매트릭을 써서, 즉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지 않고 이런 와서스타인 매트릭이라는 걸 마지막에 로스 펑션을 살짝 바꿔줘서 N을 만들면 이런 현상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저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는 로스 펑션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개의 네트워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상대방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루징하는 그런 게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암시하는 방향. 자, 그래서 겐의 최신 기술은 이런 와서스타인 매트릭을 쓰는 기법으로 최근에 대부분 바뀌었다라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WGN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겐의 응용으로 사이클 겐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 있고, 그거를 확대시킨 하나 있는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디퓨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상당히 디테일이 많은데 별로 이제 안중해진 기술이 됐으니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클 겐에서 두 가지가 바뀌는데요. 첫 번째가 바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샘플을 만들 때 노이즈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무 노이즈나 하나 딱 샘플에서 넣으면은 그냥 아무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이렇게 학습을 학습시키면 아까 VA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인코더 구조고 이게 디코더 구조인데 이거 버리고 이것만 씁니다. 인터넷 때는 그냥 노이즈 집어넣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모델이 됩니다. 근데 하나 바뀌는 것은 시작점을 굳이 노이즈로 할 필요 있느냐, 시작점을 또 다른 이미지로 시작을 해서 아예 비슷한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무슨 얘기냐면 금발, 동일한 사람인데 금발을 가지는 사람, 원래 오리지널 사람 사진을 집어넣으면 검은 머리로 바꿔줍니다. 아니면 일반 말 모양의 사진을 넣는데 또 동일한 포즈를 가지고 있는데 얼룩말로 바꿉니다. 뭐 그런 겁니다. 색깔이나 어떤 텍스처를 바꿔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을 사이클간이라고 하고, 노이즈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노이즈를 어떻게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또 다른 인코더를 하나 집어넣는다.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걸 로우 디멘저널 스페이스로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인코더 같은 구조가 있었죠. 디멘저널을 낙설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로우 디멘저널로 보내고 그 로우 디멘저널을 가지고 바로 다시 코더 구조처럼 오리지널 디멘저널을 보내는 인코더 디코더를 이렇게 합쳐놓은 구조 형태로 하면 이 노이즈를 어나더 이미지로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이클겐이 암시하듯이 두 가지의 도메인을 서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통말과 얼룩말을 예시를 들었는데 이쪽이 보통말에 대한 도메인이고 이게 얼룩말에 대한 도메인. 그러면 보통말 사진을 집어넣으면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 G를 통과시키면 얼룩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G를 찾고자 하는 거죠. 지금 목적이. 그래서 이 사이클 간에서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리얼 데이터를 수집을 해놔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보통 말들에 대한 사진 수만 장, 얼룩말에 대한 일반적인 사진 수만 장 해서 그 보통 말들을 넣고 통과시키면 이게 얼룩말들이 나오겠죠. 페이크 이미지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얼룩말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겐하고 동일한 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고, 그게 반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일하고 리얼하고 비교해서 또 다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이고, 제너레이터도 쌍방향의 제너레이터가 두 개라는 얘기죠. 순방향과 역방향의 제너레이터. 즉, 제너레이터도 두 개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두 개인 그런 약간 쌍둥이 같은 제너레이터 겐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은 기존 겐에 없었던 두 번째 차이점은 사이클릭 로스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자기 자신과 비슷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돌려보냈을 때 G라는 펑션을 통과해서 다시 F라는 펑션으로 돌아오면 G하고 F가 exactly는 아니지만 대략 서로 인버스 관계이면 좋겠다. 라는 거를 로스 펑션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G로 갔다가 F로, G로 갔다가 F로 돌아왔을 때 이 두 개의 간격이 자, 반대도 마찬가지죠. 일로 갔다가 일로 오는. 역방향으로 먼저 왔다가 순방향으로 와서 같이 로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요 지금 말로 설명한 것들 두 개의 겐을 학습시키고 또 두 개의 사이클 로스를 합치면 사이클 겐을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A하고 B라는 도메인이 있는데 A는 금발, B는 흑발 사진들을 한 100만 장씩 모아놨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게 준비물입니다. 사이클간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나왔던 G가 요 GAB에 해당되고요. F가 GB에 해당됩니다. 대신에 살짝 바꿨고, 그리고 요게 FG, 그러니까 요놈이 요것과 같고 요놈이 요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로스 펑션에 대한 수식이 잔뜩 써져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에 한 100만 장 모아놓은 세트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서 100만 장에서 미니 배치를 샘플을 씁니다. 150
128개를 샘플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쭉 이 펑션을 통과시키면 흑발 이미지가 제너레이션 되겠죠. 이거 페이크 이미지입니다. 그 128개 페이크 이미지를 일로 가져와서 흑발 이미지, 진짜 이미지죠. 이건 리얼 이미지 128개를 샘플링을 해서 100만 개 중에 2개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되겠죠. 요 그라운드 트루스 1이고 요건 0. 그래서 DB라는 아까 앞 페이지에 놓으신 DY에 해당됩니다. DA는 DX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G하고 DB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이 시메트릭하니까 모든 게 대칭적이니까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요거 제너레이트하고 그거 일로 가져와서 페이크 이미지로 요 놈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자, 요 두 개만 보면 그냥 겐을 2번 반복한 거 말고는 없죠. 네, 아까 하나의 또 추가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돌아가는 사이클릭 로스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번째 겐에서 이렇게 제너레이트하고 일로 바로 갔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인버스를 돌립니다. 돌리면 오리지널 도메인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분발적으로. 페이크의 페이크가 나온 겁니다. 페이크의 페이크는 자기 자신 리얼이 되도록 엘프 놈을 여기서 미니마이즈 해야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백프랍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심사인데 여기서도 백프라피게이션 룰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장에 보시듯이 모든 거는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화살표가 동일 위치에서 2개가 출발하면 백프랍 할 때는 그 위치에서 합쳐진다고 했죠. 사이클 로스 L2 놈 계산해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L2 사이클 로스 L2 백프랍이 그랜트가 1로 전달되고 아까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기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했죠.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1로 전달되면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는 그냥 카먼 소스나 마찬가지니까 2개의 그레디언트가 합쳐져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면 된다. 반대 방향도 요놈에 대해서도 똑같이 같은 형태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자, 그거를 수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요놈은 요놈과 요놈을 학습시키는 오퍼레이션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걸 x, y를 다 뒤집으면 요놈과 요놈을 합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놈과 이놈의 로스는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윗부분은 요 G 그레디언트로 하고 대한 스플릿 로스는 요게 F네. 어쨌든 요 로스에 가는 건 또 다른 식이 되겠죠. G하고 F하고 G케이스 헷갈리는 거죠. 요게 G고 첫 번째가 요 놈이고 두 번째 식이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클릭 로스가 추가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굿뉴스는 뭐 요즘 툴들이 하도 잘 돼 있어서 알고리즘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고 실제 코딩을 할 때는 굳이 그걸 구현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토치가 알아서 다 해준다. 왜냐면 파이토치는 사실 뭐 스마트해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룰, 지난번에 설명했던 백프로게이션 세 가지 룰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덧셈은 그대로 전달하고, 덧셈은 상대커 곱해서 전달하고, 카먼 소스는 더해서 전달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룰대로 적용한 게 파이토치의 백프로게이션. 그래서 그게 알아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딩할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게 굿뉴스가 되겠습니다.
디테일은 겐로스에서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멈을 했는데 여기서 L2 놈으로 바꿔서 미니마이즈로 하면 조금 안정성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투마치 디테일이라 여러분들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재밌는데 네, 실제로 결과가 상당히 어메이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동일한 포즈인데 네, 두 말들이 얼룩말이었냐 부동말이냐. 그 다음에 일단 어떤 실사 사진이 있으면 이걸 뭐 모네 스타일, 뱅고 스타일, 세잔 스타일, 뭐 일본 미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가르치면 안 되는데 딥페이크가 사실 사이클 겐 기반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너무 디테일을 너무 많이 알아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전문가만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이클 겐을 조금 더 복잡하게 확대시킨 게 이제 스타가 아니고요. 이건 뭐 새로운 건 없고 그냥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아까는 도메인이 딱 두 개만 있었죠. 뭐 얼룩말, 보통말 이런 식으로. 네, 도메인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5개. 사람으로 치면 여기는 갈색 머리, 여기는 블론, 여기는 핑크 머리, 여기는 컬리 헤어, 여기는 뭐 다른 색, 빨간색 머리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사이클겐으로 구현을 하려면 복잡도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개 도메인이 있으면 이 모든 가능한 페어, 즉 5개 중에 2개를 뽑아내는 5 to 2 조합을 찾아야 되죠. 총 10개의 조합이 있겠죠. 10개의 조합에 대해서 2개의 제너레이터와 2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개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거를 개수가 너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하나만 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5개만 쓰는 그런 구조를 하나 풀어보자. 라는 거고, 이게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고려대 한 8년 전에 고려대 대학원생 한 명이 네이버에 인턴 갔다가 대학원생이 만든 건데 꽤 유명해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 모든 걸 처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인풋을 목표가 되는 아웃풋 도메인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줍니다. 인풋에. 예를 들면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제너레이터를 하고 싶으면 1번으로 가는 1번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라고 타겟 도메인을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죠. 타겟 도메인을 인풋 이미지에 하나의 채널로 넣어서 전달해주면 결국은 제너레이터 하나지만은 인풋에 그 어떤 레이블을 붙여갖고 그러니까 레이블이 아웃풋에 붙는지 아니고 인풋에 붙는지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클래스파이어를 하나 추가로 붙여서 이 5개의 각각이 어떤 클래스 각각이 하나의 클래스인데 자기 자신이 클래스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추가로 페이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 플러스 자기 클래스도 구별하는 클래스파이어를 하나 붙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아까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했는데 5개의 캐터거리컬 소프트맥스로 클래스파이어를 하나 더 붙인다. 자, 이런 구조적인 차이 말고는 뭐 똑같습니다. 사이클겐하고.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계산량을 확 줄였다. 이런 것들에서 재미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는 다 끝났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별로 이제 개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제 이 리타이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빠이빠이 잘 보내주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 새로운 기술이 디퓨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 완전 대세죠.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딱 집어넣으면 뭐 예를 들어 우주복을 입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무슨 침팬지라고 딱 치면은 그런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누가 그런 걸 그린 적도 없는데 그런 형태의 서비스 상용 모델로 쓰이고 있죠. 달리2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상용적인 모델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도대체 이놈들이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관심 있는 거죠. 그거 배우려고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런 데 관심 없으면 굳이 이 과목을 여러분들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사용자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니까 자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디퓨전 모델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그냥 모든 지식들의 총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 뭐 한두 개 키 아이디어로 설명할 수 있기가 좀 곤란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이 있고 일단 오늘은 직관적인 개념에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거를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일단 수학을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게 개선한 거라고 그랬었죠? 제일 첫 페이지에 하나의 인티그레이션 시키는데 이런 식이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툭 던져놓은 식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식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미지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은 이 매니폴드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DX 기분이 여기 디코더죠. 디코더의 디스트리뷰션을 평균치한 것 같다. 근데 이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짓이라는 게 로우 디멘전al 스페이스라도 최소 몇백 디멘전에서 몇만 디멘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다중 적분은 한 3천 정도만 계산하려고 그냥 머리가 골치 아파 죽는데 100 디멘전을 다중 적분하라고 아무도 계산 못 합니다. 컴퓨터로는 계산할 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분을 계산하지 않고 이론 중에 이것도 사실 1950년대 물리학 쪽에서 나온 개념인데 몬테칼로 샘플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평균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평균을 대표하는 샘플 하나만 갖다 쓰자. 근데 하나만 갖다 쓰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 개 갖다 써서 그 샘플들을 평균을 내면 이것과 비슷할 거다라는 게 이제 몬테칼로 방법론의 대표적인 방법론이고 이게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50년대 원자폭탄 만드는 시절에 정확하게 핵 분열의 어떤 무슨 인계값 뭐 이런 걸 계산할 때 중성자들이 마구 날아다니는데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근데 그 적분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샘플링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원자폭탄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들어진 그런 방법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코더, 아니 디코더에서 샘플 딱 하나만 뽑아내는 거는 그거의 익스트림 케이스라는 얘기죠. 적분에서 딱 샘플 하나만 뽑아내고, 만약에 저 샘플을 한 100개 뽑아내서 평균을 내면 대략 이것과 비슷해. 즉 px는 엑스포넨셜 g.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어떻게 보면 기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잘 안 된 원인은 이거를 저 어려운 함수를 원샷에 계산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계산하는 단계로. 그래서 짓을 하나만 쓰지 말고 제일 첫 번째 짓, 그 다음 단계 짓, 그 다음 단계 짓.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하나가 아니고 그 디코더 부분만, 그거를 여러 개를 직렬 연결시켜서 쓰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짓이라고 표현했는데 중간중간에 그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타임 인덱스가 뒤집혀 있는데 x 라지티에서 이게 짓 라지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짓 t 마이너스 그걸 가지고 짓 t 마이너스 2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이미지 가자. 자, 이렇게 하는 철학은 뭐냐면, 그 가장 단순한 분포에서 가장 복잡한 분포로 갈 때 원샷에 가려는 짓은 미친 짓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로 수많은 실험을 해봤더니 결국은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한 번에 하지 말고 여러 번 가자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저게 단순한 합성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합성함수는 사실 그거 전체가 그냥 하나의 함수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잘게 쪼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전체를 하나로 봐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각 단계별로 추가로 계속 샘플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합성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갈 때 확률적으로 분포를 계산해서 샘플링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 때 확률적으로 분포 계산해서 샘플링하고. 그래서 처음과 끝만 보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노이즈 들어가죠.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죠.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문제의 난이도를 너무 얕봤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분포를 굉장히 단순한 가우시안 분포에서 출발해서 원샷에서 제너레이트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한 1000개 단위 스텝으로 나눠서 짓을 한 1000개로 나누자는 거죠. 이거를 짓, 1000부터 짓, 보고, 짓, 1000개로 나눠서 단계별로 계속 반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들의 직렬 연결된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 사이클겐의 아이디어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오리지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그냥 노이즈만 탁 집어넣는데, 사이클겐에서는 인풋 노이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들어가요. 이미지 사이즈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사이즈하고 똑같은, 지면적이 똑같은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고 더더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패스를 리버스 패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패스를 포워드 패스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이제 첫 번째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 영향을 받은 거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어차피 물리학 쪽에서 왔다고 했죠. 복잡한 연산 접근을 해야 되는 거를 약간 다른 함수로 대체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그런 구조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또 물리학적인 개념이 동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BA에서 뭐에 해당되냐면 디코더에 해당됩니다. 뭔가 노이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근데 뭔가 학습을 시키려면 디코더만 있으면 안 되고 겐도 그랬고 BA도 그랬고 인코더도 있어야 되죠. 여기는 인코딩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뭔가를 생각합니다. 인코딩이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반대로 가는 프로세스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데이터셋을 모으고, 자, 이런 이미지를 한 100만 장 모은다면 딱 하나만 되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여기 앞으로 설명할 프로세스를 반복한다면, 그래서 이 포워드 프로세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프로세스는 각 스텝별로,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반대니까 X에서 G수로 가는 방향이죠. X에서 한 스텝, 작은 스텝으로 가서 가는데 어떤 분포가 있고 거기서 분포가 나오니까 거기서 샘플링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는 단순하게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만 더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더해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이미지의 앰플리튜드, 크기죠. 그 픽셀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속 디크리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사실 256 바이 256이면 픽셀이 216, 64,000 디멘전의 벡터인데, 그냥 단순하게 심플파이에서 오버 심플파이에서 원 디멘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x0의 분포가 원 디멘전으로 오버 심플파이하면 가우시안이 아니라고 했죠. 실제 이미지니까. 이런 복잡한 분포입니다. 근데 자, 요거를 살짝 x1으로 갈 때 쓰면 안 되는데, 이 평균 값을 µx 여기에 있던 분포가 오리지널 분포가 이렇고, 요거를 평균 값을 살짝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전체적으로 폭도 줄겠죠. 폭도 줄고 여기다가 노이즈를 더해요. 근데 노이즈가 더해짐으로써 이게 약간 스무드 아웃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µx1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스무드한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1보다 작은 숫자를 이 매그니튜드에 곱해지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ux t-2다 하면 폭이 자꾸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이즈는 계속 더해지니까 그 쌓아지는 노이즈는 점점 이렇게 커져서 결국 오리지널 인포메이션 없어지면서 노이즈가 다미네이트 해주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XT쯤 가면은 노이즈가 다미네이트 해주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미지를 앰플리튜드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제로민으로 바꾸고 제로민으로 바꾸고 계속 노이즈를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니까 한참 지나면 한 1000스텝 지나면 노이즈가 완전 다미넌트해지고 오리지널 정보는 다 사라져서 가우시안 깨끗한 가우시안으로 바뀌는 그런 프로세스가 바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포워드 프로세스. 사실은 수학적인 식도 지금 설명한 것과 이그젝트리 동일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